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세게 흔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의 패권이 위안화에 뺏긴다? 그래서 위안화가 더 늘어난다? 이거는 제가 죽을 동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항상 100점 맞던 애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결정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요? 2%가 네. 아닌 거예요? 네. 오늘은 유튜브 채널 이호석 아카데미의 이호석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석 아카데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효석이라고 합니다. 좀 최근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그 구독 서비스인데요. 맞아요. 이제 한 달에 10,000원씩 내고 구독하시는 내용인데,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빠르게 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긴 하네요. 네. 지금 그 회원수가 급증하고 계시다고. 급증까지는 아니고요.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살 경제 놀이터 또 신간으로 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책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른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 딸이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래서 딱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잖아요. 네. 그래서 12살이 읽을 수 있는 경제학은 아니고 경제 이야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저희 딸이랑 나와가지고 하윤이의 경제 공부 해가지고 맞아요. 좀 재밌게 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많은 분들이 좀, 야, 재밌다. 이거 아이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때는 하윤이가 이제 2학년, 3학년이어가지고 좀 더 어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까불까불거리고 더 재밌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5학년, 6학년 되니까 이제, 하윤이랑 그런 거를 만약에 책으로 지금 안 쓰면, 이거 못 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중2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게 됐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분을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맨 처음 드시나? 웅이사님 아직 없으신가요? 저 6살, 5살. 6살, 5살? 네. 그러면 딸 둘. 아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딸, 뭐 재밌는 거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진로를 생각하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관계를 지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그러니까 안 해도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애들을 시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집에 오면 우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그쵸, 하고 그쵸. 근데 또 할 때 이제 무조건 막 입시 공부를 시키자니 그 길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다 그렇게 시키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커보니까 중요한 거는 그 입시나 이런 걸 더 넘어서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의 책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되게 반가운데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다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난 게 우리 그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남자들은 속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공부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AI가 나오고 챗 GPT가 나오고 GPT-4가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지식을 쌓아서 돈을 벌고 했던 것들이 과연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 맞아요. 아이들이 컸을 때도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은 GPT가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데 어떤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보면은 집중적으로 딱 그 화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얘들아 몸 쓰는 일을 하면 돈을 못 벌고 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 돈을 번다. 네. 이 얘기를 진리처럼 얘기하고 있었지만 챗 GPT의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것이 과연 진리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나는 잘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 같은데, 우리 아들, 딸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세상을 좀 혼란스러운 세상이라고 본다면, 5년, 10년 후에는, 또 뭐 다른 기회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위기들도 있어서, 자녀분들한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아무래도, 미안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짠하다. 그리고 지금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일자리는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먹고는 살 수 있을까 등등.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물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를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제를 공부를 해서 잘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하고 경제를 쪼개고 보면 무엇이 남는지, 즉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랑 경제를 공부해서 아이가 알아야 되는 것이랑 같은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 생각했던 게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뭐 GDP, 우리 뭐 계산하고 뭐 소비, 뭐 다도 계산하잖아요. 근데 그걸 쪼개고 나서 보면은 어떤 한계가 남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 레이 달리오가 설명할 때 이코노믹 머신이라고 얘기하죠. 경제는 그 기계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맞물려서 돌아갈 때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뭐냐? 얘기했을 때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거래를 잘하는 아이가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는 거래를 잘 이해하고 거래가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더 거래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커가는 것이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인데 어렸을 때 하는 그런 경제, 거래 혹은 이제 선택이라고 표현할게요. 선택이랑 어른이 됐을 때 해야 되는 선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이일 때 하는 선택은 작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잘못하더라도 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해야 되는 선택은 큽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선택하면 너무나도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아이는 뭐 지우개를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집을 사마라, 주식을 사마라, 금액 단위가 크잖아요. 근데 이게요 복리 개념이랑도 똑같더라고요. 복리라는 것도 뭐죠? 처음에는 그게 작은데 시작하면 그 복리로 불어나게 되면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렸을 땐 작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크면은 크기 때문에 맞아요.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로도 연결이 됩니다. 이건 또 하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 중요하지 않고 작아서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때 연습 안 하면 이때 힘들다는 얘기가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작았을 때 이걸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때 경제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해보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하나 선택하고 할 때도 그냥 뭐 아무거나 사지 뭐 이렇게 아니고 이걸 살까 말까 혹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저축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나서 하는 선택이랑 그렇지 않고 하는 선택이랑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윤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썼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경제 공부는 진짜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 게 또 이어서 투자까지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 돈을 벌고자 하는 건데 돈을 번다는 거는 그 산업이라든지 섹터가 잘 되는 곳에 그쵸. 미래를 내다보는 뭐 눈이라든지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차원에서 자녀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렸을 때부터 작은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밟아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린이 경제와 관련된 책들이 시중에 꽤 많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읽어보면서 느낀 게, 좀, 제 느낌에는, 애정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용어를 그대로 쓰시면 어떡하나. 그렇죠. 아니, 맞아, 어른들이 어려워. 쓰는 용어가 그대로 있어서. 맞아, 한참 걸리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딸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읽어보게 하고, 모르는 단어는 다 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재화,
뭐 알까요? 아, 어렵다. 일단 그 가치, 가격 뭐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아, 요즘 어른들 책에서도 재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를 설명하는 그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용어 자체가 그 옛날 용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경제 공부를 하다가 용어에서 막혀서 그냥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말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애정이 정말 많이 들어간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이한테 경제를 설명하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설명하다 보니까 용어를 하긴 어쨌든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긴 하지만 좀 이번 책은 정말 공을 많이 들여서 한 6개월 넘게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아이도 많이 배웠을 것 같은데 쓴 책이라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만족스러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봐도 좋은 책이고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셔도 좋고 제일 좋은 거는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셋이서 얘기를 하면서 썼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랑 엄마들이 또 아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한번 사서 보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정의 달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 맞춰 쓰려고 밤을 줄여가지고 열심히 썼습니다. 네, 가정의 달에 또 이런 책 같이 중심으로 네. 도란도란 이야기해보면 되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좀 최근 시장의 흐름으로 좀 연결해서 이게 거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세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를 판단할 때 결국엔 이것도 거래로 계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양적 완화가 2009년부터 시작돼서 2020년까지 됐었고 코로나 때 한 번 더 됐고요. 통화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고민했던 거는 이런 거죠. 아니, 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어떻게 화폐의 가치가 유지가 되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냐 이런 질문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채는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괜찮은 거냐. 그러니까 부채의 크기나 통화량의 크기나 신뢰의 크기나 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적당한 크기, 세상의 크기가 있으면 아주 그 옛날 선사시대까지는 안 내려가도록 과거 엄청 그러니까 작았을 때, 경제의 크기가 작았을 때는 그 크기에 맞는 통화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경제의 크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는 통화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는 그러면 어떻게 커지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의 크기를 우리 GDP 계산하고 할 때 다 거래한 것을 더해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거래가 많이 되면은 경제가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도 거래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많이 사 먹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 사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많이 돈을 빌리고, 많이 돈을 투자를 하고, 결국 이런 것이 모두 다 거래라고 보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거래 중에서 우리가 짜잘하게 우리가 사고팔고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 사고팔고 이런 거 말고 큰 거래는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무역이죠, 무역.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우디에서 원유를 이만 사가지고 돈을 주고 이런 걸 이제 무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요즘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세계화가 끝났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계화라는 거를 어떻게 측정하냐? 제가 설명드린 이 거래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국가별로 수입과 수출을 한 양을 분자해 놓고 전 세계의 GDP를 분모해 넣으면 이 값이 올라가면은 세계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주고받는 것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계화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세계화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책을 보면은 1910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이후로 세계화의 지수가 줄어듭니다. 전쟁 이후에. 네, 실제로요. 전쟁 이후에. 그리고 1945년에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1945년에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는 게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왔던 얘기가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제 우리는 제국주의 안 할 거고
우리는 브레튼 우즈 체제고 미국 주도의 세계 패권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식민지한테 삥 뜯고 이런 거 안 하고 니네들이 물건을 만들면 내가 사줄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이제 물건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저기서 이제 인도에 전화는 없었으니까 전화 하나 치면 인도한테 야 물건 좀 가져와라 그랬는데 오다가 해적 만나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길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바다를 통치하면서 야 해적 나오면 내가 쳐부숴 줄 테니까 물건 보내 이렇게 되면서 무역량이 그때부터 1945년부터 기가 막히게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냐면요. 2008년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미 2008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1945년부터 2008년까지 어떤 것들이 거래되고 어떤 것들이 이제 거래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가 지금 맨날 과거에 언제랑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때 나오는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이제 물건이 거래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오고 했던 것이 1970년대, 80년대부터 무엇이 거래되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는 돈이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돈이 거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거래된다라는 개념도 아직 우리가 명확하진 않은데 이런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자를 받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전에는 돈은 그냥 고정이 돼 있었고 물건만 사주면 물건 주는 원방향의 거래였다면 1970년대, 80년대가 들어서고 피아트 머니가 되고 금태환이 금지되고 나서부터는 돈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세계화와 이 세계화가 조금 다른 개념의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물건만 이동했던 세계화 그리고 이제는 돈도 이동되는 세계화. 그래서 유로 달러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런던이었죠. 정확하게는 사우디에 있었던 남는 달러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에 기름을 계속 미국으로 보내니까 돈은 달러로 오는데 달러는 어디다 쓰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만 있었으니까 이게 돈이 거래가 안 됐으니까요. 근데 유럽에서 런던에 있는 은행들이 야 이거 가져와서 여기다 주면은 돈 내가 운용해주고 다시 줄게 맡겨놔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로 달러가 시작되고요. 역의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달러가 이쪽 말고 여기서도 이제 거래되는 세상이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돈이 영국에서 런던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 예금금리보다는 더 높은 대출금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냐면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로 들어오게 돼요. 19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런 돈들이 이렇게 온 돈이 이렇게 가면서 이 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역사부터 쭉 설명드렸는데 이걸 거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물건이 거래되는 시기에서 돈이 거래되는 시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죠? 세상의 크기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커지니까 돈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고 적당한 돈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세계가 잘 돌아가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이 되면서 꺾였어. 이게 꺾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945년부터 2008년까지는 어떻게 해서 이게 세계화가 됐는지도 좀 그 개념을 잡아놓으시는 게 좋은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패권을 잡은 이후로 우리는 영국처럼 안 할게. 식민지 지배하면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할게. 니네 물건 가져오면 물건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해적을 잡아냈다라고 했으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진 않았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좀 더 싸게 만드는 곳이 생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저물가의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거래를 통해서 세상이 커지다 보니까 통화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2009년부터 시작되는 양적 완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달러의 패권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그럼 실질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는 2008년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인 거죠. 자, 2008년부터 왜 흔들렸다고 생각을 하냐면 미국 본토에서 위기가 났잖아요. 서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미국 본토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것이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른 이제 세계가 더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윤활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통화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의 패권은 그때부터 흔들린 거 아닌가. 잘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태어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5년부터 시작됐던
그 미국 중심으로의 패권이 이때 2008년에 한번 흔들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옛날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세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미국이 2008년에 한 번 흔들렸고요. 그리고 이게 미국의 주도한 세계화가 이렇게 꺾였죠. 그때 한 번 더 흔들리고 있다. 많은 분들이 다 이제 업데이트는 다 하셨을 테지만 좀 돌아놓고 볼까요? 어제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이 JP 모건으로 인수되는 걸로 마무리가 되면서 은행 위기가 이제 거의 봉합되는 분위기로 가긴 하는데 저는 SVB 은행의 문제를 이 한 은행의 그 잘못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연준은 그렇게 얘기해야죠. 옐런은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당연히 얘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잘못 안 한 거냐? 잘못했죠. 운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의 훼손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미국 국채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보면은 이건 위험한 거고 저거는 안전한 거고 이렇게 믿잖아요. 얘는 안전한 거라고 믿는 것 중에서도 제일 끝단에 있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는요. 근데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것이 아무리 리스크 관리를 잘못했던 치더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아버린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한 번 맞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저만 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이걸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중국이 제일 좋아하죠. 중국은 계속 연일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믿을 수가 있냐? 예. 미국 국채라는 그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너는 믿을 수가 있냐? 나는 못 믿어가지고 미국 국채 안 사. 안 산다고 얘기하는. 근데 정확하게는 이제 안 사니까 만기가 돌아온 게 이제 그 해지가 되면서 대출도 만기가 돼서 연장을 안 해주면 해지가 돼서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기가 된 걸 안 사주면서 지금 잔액이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1.4조 달러까지 갔던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의 비중이 0.8조 달러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네. 얼마 전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국채 믿을 수 있어?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미국 국채가 한 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 정부의 국채를 신뢰할 수 있는 걸까요? 미국 국채를. 자, 미국 국채의 잔액이 지금 31조 달러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그 31조 달러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이걸 또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뭐 대충 우리 롯데타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그 지폐를 쌓으면은 이렇게 쌓고 옆으로 쌓고 이렇게 해가지고 타워처럼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쌓으면은 롯데타워가 한 8개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 근데 사실 이 규모가 부채 한도 이야기도 계속 나오지만 항상 더 늘었어요. 계속 더 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나? 더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웅이사님이 미국 정부를 하시고 제가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라 치면은 돈을 웅이사님이 작년에는 1조 달러 빌렸어요.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됐는데 원금 상환은커녕 원금을 또 빌리는 거예요. 2조 달러, 3조 달러, 4조 달러, 31조 달러까지. 원금을 갚을 수 있어요? 금리가 낮아야 되겠는데요. 금리가 낮은 거는 이자를 내는 얘기고 그러니까,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원금 갚지 못하니까 금리가 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을 갚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다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는 야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세금이에요. 미국 정부가 미국이란 나라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해서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돈을 주니까 믿을 수 있다. 세금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요. 앨런 장관이 나와가지고 4월 달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너무 안 거쳐가지고 그래요? 네. 부채 한도가 좀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침에 기사에 나왔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그 31.4조 달러가 부채 한도인데 이렇게 계속 더 빌릴 거 아닙니까? 뭐 돈은 없으니까 돈을 더 빌릴 거예요. 도달하면은 더 이상 그 만기가 돌아오는 걸 갚지 못하기 때문에 부도가 납니다. 네. 진짜로 부도가 나요, 미국 정부가. 네.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가다가 살짝 꺾였다가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요 살짝 꺾였다 올라가는 요 구간이 지금 4월 달이었던 거예요. 살짝 왜 꺾을까요? 세금 때문에. 세금 걷어서 꺾여서 가면 8월 달이 될 줄 알았는데 세금이 안 거치니까 6월 1일이면은 우리가 도달해서 부채한도 도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닌가요? 진짜 기가 막히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이 지금 아까 제가 막 여러 가지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2008년부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달러를 가지고 지금 그동안 장사를 하고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이 정말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달러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많이 늘린 거였잖아요. 1970년대부터 야, 오일은 이제부터는 달러로 거래하자라고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사우디에서 기름을 사오려면은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풀어 다른 데서 달러를 쓰는 데가 많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유지가 됐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 나온 뉴스 다 보셨겠지만 UAE에서 중국에게 달러가 아니고 위안화로 LNG를 수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었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도 앞으로 위안화로 거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의 사용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심지어 이 얘기는 옐런 장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발언을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은 스위프트망이라고 해가지고 스위프트. 국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러시아가 작년에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서 러시아는 이 스위프트망을 못 쓰게 했거든요. 이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위안화로 거래하든 딴 걸로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사용하게 한 이유로 달러의 패권으로서의 지위가 좀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옐런 장관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상황이 점점 뭐 코너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밤마다 잠이 안 온다. 밤에 자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왜 도대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달러로만 거래를 할까? 잠이 안 와. 왜 그런 걸까? 1945년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유지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왜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하고 거래할 때는 아니 위안화로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얘기를 누구 한 명이 그냥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남미의 이상한 그 지도자 한 명이 그런 하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 이야기를 거둔 분이 있는데 미국의 그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죠. 드러킨 밀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은 소로스 아시죠? 소로스.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해서 큰 돈을 버셨던 그 분입니다. 소로스가 파운드화를 공격할 때 옆에 있었던 사람이 드러킨 밀러. 그래요? 드러킨 밀러가 옆에서 형님 저기 파운드화 공격하러 가시죠. 제가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공격하러 간 거예요. 파운드가 쫓아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버셨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드러킨 밀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일리가 있다. 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달러가 지금 위험하다. 달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달러의 사용처가 앞으로 줄어들 것 같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펀더멘탈도 있고 미국 금리도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 달러라는 것이 얼마나 사용되느냐 그 사용처도 달러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빼먹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안화의 거래량이 국제 거래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1.5에서 2%였는데 지금은 4에서 4.5%까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나 지금 뭐 어깨에 지금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게다가 여기에서 조금만 더 첨언해서 CBDC 이야기로 좀 더 들어가볼까요? CBDC 이야기는 더 미국이 수세에 몰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지금 CBDC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요? 중국이요. 네. 미국은 지금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고요. 근데 CBDC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이돈이 없어야 돼요. 종이돈이 없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종이돈을 없애기에는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에 너무 많이 뿌려져 있어가지고 이걸 다 수속하기도 어려워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중국은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도 BIS에 보면 나오는 건데 M-브릿지 CBDC라는 게 있거든요. 네. M-브릿지 CBDC. CBDC가 되기 위해서는 CBDC가 뭔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토큰이잖아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안화가 실제로 지금 CBDC가 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뭐 카드 찍고 그러니까 교통카드 찍고 버스 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중국 이외의 지역이랑 무역을 하려면 네. 얘들도 CBDC가 잘 통하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를 다 같이 하기에는 너무나도 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로 BIS에서 요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한 게 M-브릿지 CBDC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중국, 홍콩, 그리고 태국,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UAE,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밤에 자기 전에 왜 달러로만 거래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M-브릿지 CBDC라는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UAE에서 중국으로 LNG 보내고 위안화를 받고 CBDC로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어요.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도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지정학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오태민 작가님이 쓰신 제목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지정학적으로 너무나도 이야기들이 할 게 많은 거예요. 왜냐면 달러가 흔들리고 있고 패권이 흔들리고 있고 이 체제는 1945년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 정말 관심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물론 달러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뭐 달러가 뭐 한 100년은 더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참 예측하기가 미래를 내다보기가 참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러가 지금까지는 너무 압도적인 기축통화였던 거고요. 이 비중이 줄어들겠죠. 달러가 무슨 갑자기 쪼그라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리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시험을 평균적으로 50점 맞던 애가 48점을 맞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0점이나 60점이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항상 100점 맞던 애가 갑자기 하나를 틀리기 시작하고 두 개를 틀리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달러도 그런 거 아닐까요? 달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냥 위안화랑 엔화 이런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게 중요한 거죠. 100점 맞고 한 번도 틀리던 애가 갑자기 문제를 두 개 틀리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달러의 패권이 위안화에 뺏긴다? 그래서 위안화가 더 늘어난다? 이거는 제가 죽을 동안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항상 100점 맞던 애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약간 투자의 포트폴리오가 바뀌는 걸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미국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결정타를 날릴 거라고 생각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채 한도는 그냥 해결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아예 노이즈가 있긴 하겠지만 해결될 것 같고요. 결정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겟을 바꿀 것 같아요. 그래요? 2%가 아닌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결정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정타, 이거 어쨌든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 2%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도 궁금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생각해보면은 왜 2%로 해야 돼? 자, 1973년에 이제 금태환이 중지되고 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달러에 대해서 의심하고 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러에 대해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달러 종이돈이 당연히 금으로 바꿔줄 줄 알고 들고 있었는데 안 바꿔준다잖아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그때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추락됐겠죠. 달러의 가치가 추락했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19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은 이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걸로요. 네. 달러의 가치가 이렇게 됐다가 뭐 금리를 올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달러는 가치가 일정해야죠. 그래야 이게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진정된다는 얘기는 물가가 진정된다는 얘기고 물가가 진정시키기 위한 목적이 뭐냐?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또 연결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 이렇게 흔들렸던 물가가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흔들리다 이렇게 되는 구간이 언제냐면 1995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동안 흔들렸던 겁니다. 진폭은 작아졌지만 흔들렸다가 이렇게 진정됐던 구간이 1990년대 후반, 중후반이었는데 이때 인플레이션이 2%, 2.5%였어요. 그러니까 물가를 2%로 맞추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물가를 2%로 맞추는 것이 달러의 가치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2%가 아니고 3에서 4%로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뭐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나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월이나 아니면 옐런이나 이렇게 실제로 돈을 통화 정책을 운용하셔야 되는 분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3% 아니면 4%로 올려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좀 빠르면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런 논의들은 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난 변곡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름에 좀 이야기들이 많아요. 부채 한도도 뭐 잘 해결이 되겠지만 이슈도 있고요. 8월 달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좀 저는 고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이제 더 이상 안 올려도 되겠네. 그러면서 올라갈까요? 내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상은 인플레이션이 2%가 아니고 3%인 세상이야? 그러면 항상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금리는 항상 더 높겠네? 그러니까요. 그럼 금리가 항상 더 높으면 주식의 밸류에이션도 좀 낮춰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린대 그러면서 축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이제 우리가 아마도 하게 될 생각은 뭐냐면 연준을 믿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물가를 2%로 잡았다는 얘기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서울대를 갈 거야 라는 목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게 그리고 좀 더 길게 higher for longer를 하겠다는 얘기는 비유를 하자면 서울대로 비유를 하자면은 내가 12시 1시까지 밤에 열심히 공부할 거야. 그 시험 볼 때까지 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2% 목표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 서울대가 아니고 인서울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가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바꾼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생각이 그래 잘했어 라고 얘기해 줄 거야 아니면은 뭐야 이렇게 얘기할까요?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좀 그래서 시장이 조금 아마 여름을 거치면서 이런 매크로의 변수들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매크로를 인지하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뭐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 뭐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비중을 높이고 또 뭐 대안적인 그런 자산들 뭐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를 조금 가져가고 이런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주식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은 2차 전지 언제까지 오르냐 맞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은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지만 저는 조금 관심의 폭을 주식에만 하지 마시고 주식 채권 뿐만 아니라 금, 비트코인, 그리고 현금까지, 그리고 원자재까지 전부 다 지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분산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벤트가 나오더라도
좋다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금하고 비트코인은 만약에 이런 이벤트가 나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사실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금의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설명 변수가 실질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실제 그 명목 금리의 차이인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요. 그런데 그런 설명도 가능하지만 저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수록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유에 대입해 보면 저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는 그리고 미국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금이나 비트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트코인은 이번에 참 재밌는 내러티브가 생긴 것 같아요. 그 투자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하워드 막스조차도 인정했어요. 네, 인정한 그 투자 내러티브인데 뭐냐면은 미국이 은행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올수록 비트코인이 오르더라.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놓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이렇게도 봤다가 이렇게도 보다가 이렇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이랑 똑같이 움직이던데 라고 하던 것이 야, 은행이 망한다니까 이렇게 되네. 나중에는 야,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이게 올라가네. 재밌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시각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비트코인은 가만히 있는 돌덩이잖아요. 그냥 디지털 돌덩이잖아요. 금은 그냥 이제 실물에 있는 돌덩이고요. 근데 돌덩이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다른 애들이 떨어지면서 얘가 올라가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이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저는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도 하고 소량 진짜 네네. 1% 2%라도 담아가지고. 그렇죠. 저희 본인의 자산의 일정 부분이라도 좀 하시는 것이 여기서 지금 비트코인이 엄청 2배, 3배, 10배 올라요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재밌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한다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해본다면 지금 보면 어쨌든 세계 질서가 짧게는 2, 3년, 길게는 5년 안에는 바뀔 것 같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내 자산을 뭘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몰빵? 이건 너무 리스크하다라는 거죠. 네. 네.